예.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때 나오셔가지고 참 우리한테 많은 깨우침, 가르침 주시고 또 울림을 주셨잖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던데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라도 뉴라이트가 뭔지 좀 제대로 알아봅시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뉴라이트는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뉴라이트란 말이 등장한 건 2004년입니다. 예. 2004년에 동아일보가 뉴라이트라는 제목을 걸고 연재를 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보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장명을 한 게 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 좋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뉴라이트라는 말이 이제 널리 쓰이게 됐는데요. 사실은 뉴라이트가 출범한 배경은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에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예.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 정권입니다. 그 보수 정권 시절에 놀랍게도 김일성과의 회담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합의가 됐죠. 합의됐죠. 근데 묘양산에서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예.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을 가기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예.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평양행을 결심했다는 사실로부터 보수 세력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반공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반공 가지고 안 되면은 보수에 필요한 새로운 이념은 뭐가 될까? 그 고민 끝에 찾아낸 게 뉴라이트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동아일보가 2004년에 뉴라이트라는 말을 만들면서 뉴라이트의 핵심 단어로 두 가지를 지정합니다. 예. 새로운 보수의 핵심 뭐냐? 하나는 자유주의, 하나는 시장경제. 사실은 통하는 거죠. 예. 또 그 배경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0년대 이후에 이른바 동구권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에 이겼다. 후쿠야마라는 일본 역사학자는 그걸 역사의 종말이라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통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열렸다. 앞으로는 자본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거기서 영향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이제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도 포함되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에 그러면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자유주의를 결합시켜서 하자. 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경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보수의 새로운 지표로 설정하자고 하면서 뉴라이트가 등장을 하는데 동아일보가 그 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뉴라이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친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동아일보는 몰랐어요. 동아일보가 뉴라이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그것에 국한해서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핵심적인 일부는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지향을 친일로 표방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동아일보가 이거 기획 연재를 할 때 네. 뉴라이트 무슨 모임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런 행사도 했습니까? 동아일보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적인 지향이 필요하다. 그걸 뉴라이트라고 규정을 했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불과 한 2, 3년 뒤에 뉴라이트를 표방한 단체들이 이제 출범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뉴라이트 전국연합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때가 몇 년도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2006년. 2006년도. 2006년도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잘 아시다시피 과거사 청산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해방 이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좌초된 친일 청산을 뒤늦게 하겠다고 노무현 정부가 표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보수가 또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반공도 안 통하고 친일 청산을 통해서 보수의 뿌리인 친일파 청산이 정말 제대로 되면은 보수가 발디딜 곳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친일 청산 작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탄생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동아일보는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그 말소라고 보니까 삭제라고 합니까? 일장기를 지우는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민족 정론지라고 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이후에 또 뭐 친일 작업, 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인촌 김성수 선생도 친일 명단에 네. 오르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 반감으로 보수로 돌아서고 보수지가 되고 그러면서 뉴라이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배경을? 뭐 동아일보는 김성수의 서원 박탈, 그다음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을 했고요, 반대했고요.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아일보가 그럼 뉴라이트의 지향에 전적으로 동의했느냐? 2006년 이후 뉴라이트의 지향에 전적으로 동의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2006년 이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뉴라이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뉴라이트를 지지하고 나섰고요. 최근에 이제 뉴라이트가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조선일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꾸 반일 얘기하냐? 친일이 뭐가 문제냐? 반일보다 친일이 오히려 낫다고 지금 조선일보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공식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뉴라이트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건 조선일보, 그 다음에 TV조선 이런 매체들이죠. 왜 그 매체들이 뉴라이트 쪽을 지지하고 그쪽에 서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 조선일보가 스스로 사주라고 생각하는, 원래 조선일보에 조선일보 만든 사람은 아닌데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를 인수한 방응모가 예. 사실은 김성수보다 더한 친일파였거든요. 그런데 방응모도 친일 명단에 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보다 더 노골적으로 친일 청산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뉴라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하고 그때 당시 시작됐을 때 뉴라이트는 같은 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뉴라이트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야말로 뉴라이트를 이념으로 받아들인 아주 철저하게 이념화된 뉴라이트, 아주 핵심 뉴라이트겠죠. 뭐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들자면은 뭐 안병직, 이영은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핵심적인 뉴라이트고요. 그 사람들은 뉴라이트를 그야말로 자기 신념으로 그냥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스스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이 된 김은덕 씨 같은 경우에 난 뉴라이트라고 한 적 없다. 난 뉴라이트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하는 말이나 쓴 글을 보면은 뉴라이트 주장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 기회주의적 뉴라이트라고 봅니다. 자기 소신에 따라서 뉴라이트가 된 게 아니라 뉴라이트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뉴라이트 줄을 선 사람들. 예. 이게 두 번째 부류고요. 세 번째는 진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 10%에서 15% 정도의 사람들이 뭐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대다수는 뭔지도 모르고 예. 그냥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냥 맞는 거야. 뉴라이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정권에서 하는 거니까 맞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뭣도 이제 내용도 모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다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해악적인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저 이제 최근에 궁금한 게 왜 뉴라이트로 보이는데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지 참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본인들이 뉴라이트로 불리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뉴라이트가 어쨌거나 한국 사회의 다수 여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뉴라이트면서도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뉴라이트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김태호 씨 같은 경우죠. 남들이 다 뉴라이트라고 지목하는데 예. 나는 뉴라이트에 잠깐 이름을 얹은 적은 있지만 그 다음에 뉴라이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인은 강변을 하는데
뭐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뉴라이트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자들을 적발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뉴라이트 구분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사이비 종교를 판단하는 어떤 나름의 기준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입이다. 네.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뉴라이트다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광복회에서 이제 뉴라이트를 판명하는 9개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저는 뭐 그 가운데 상당수는 동의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복회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뉴라이트를 판별을 하니까 뭐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를 옹호하는 자, 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이제 뉴라이트라고 규정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뉴라이트는 단순히 친일과 식민 지배만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에 관해서도 하여튼 이상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민주화운동 폄훼합니다. 민주화운동이 한국 역사의 주류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민주화운동은 따지고 보면은 북한 추종 세력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순사건 폄훼하죠. 제주 4.3 폄훼하죠. 심지어는 광주 민주화운동도 폄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운동 폄훼하고 거꾸로 독재는 찬양하죠. 이승만 정권의 독재 찬양하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 찬양하고 전두환마저도 찬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것이 또한 뉴라이트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평화통일을 부정합니다. 그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 아까 제가 이제 뉴라이트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뉴라이트는 우리 역사의 주체를 민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족을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깜짝 놀라셨죠? 제가 참 놀라는 게요. 지금까지 이제 저도 오늘 뉴라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냥 관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네.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족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평화 통일을 부정한다. 이것은 반헌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네요. 예. 틀린 거네요. 그래서 저는 그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른 용어로 불러야 된다고 예. 주장하는데요. 뉴라이트라는 말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 그게 뭐 새롭다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새롭다는 것의 핵심이 친일을 그다음에 식민 지배를 독재를 긍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뉴라이트라고 부르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뉴라이트가 아니라 신친일파 또는 친일 매국 세력, 친일 극우 세력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죠. 그런데 반국가 세력을 저렇게 엉뚱한 데서 갖다 쓰니 이게 참 미칠 일 아닙니까? 그 친일을 주장하면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반일을 주장하면 반국가 세력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복회의 그 뉴라이트 정의 9가지를 소개를 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네. 규정하고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고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고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지겠다고 강변하고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 이렇게 9가지 기준인데 일단 이 기준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다 맞습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건 다 맞는데요. 그걸 좀 더 압축적으로 설명하면은 일제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일제강점을 불법이라고 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몇 차례 판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제강점은 불법이었다고 규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된 한일 조약, 예. 한일 수교 협정에도 예. 이미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을사늑약을 비롯해서 강제병합 지역은 다 무효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제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뉴라이트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제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강변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무언가 의도하는 바나 목적하는 바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미친 소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뭘 노리고 하는 걸까요? 그 뉴라이트 핵심 인물들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우리 역사를 암흑의 역사로 규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놔뒀으면은 아주 깜깜한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비문명의 사회에서 계속 살았을 것이다. 근데 문명에 접할 기회를 만들어준 게 누구냐? 일본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문명화될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일제의 강점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에 고마워해야 된다. 우리에게 문명화의 계기, 그 문명화의 핵심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고 시장경제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 친일파는 그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선구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뉴라이트하고 지목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에서 공부했거나 일본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뭐 일단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옛날부터 좀 젊은 우리 청년들 국비로 유학시켜주고 또 생활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친미, 친일 이렇게 좀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김태효 차장도 그렇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효는 미국 유학생 출신인데 예. 대신에 이제 일본에서도 아주 우파로 유명한 낙가손의 전 총리를 기리는 낙가손의 상을 받았죠. 그럼 친미, 친일 다 가지고 있고. 친미, 친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올드라이트, 뉴라이트 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올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친미 반공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친미보다는 또 오히려 친일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반공이죠. 친일하고 예. 반공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생각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서 그쪽으로 간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답하는 차원 이런 것도 하나 목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친일파들의 자손들인 경우에 이제 그런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역전시켜보고 싶고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친일파의 후손들 가운데 자신들의 선조가 한 짓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예. 대다수는 자신들의 선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앞서간 선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왜 우리가 청산을 하다가 이렇게 중단이라고 그럴까 제대로 매듭을 못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방 직후에는 그 친일 청산, 여기서 친일 청산이라는 건 인적 청산입니다.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국민적인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누구도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했네요. 예. 일부 친일파와 그 다음에 그 친일파와 정치적으로 손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했죠. 근데 대다수 국민은 친일 청산에 찬성했거든요. 예.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재헌헌법 만들면서 재헌헌법 부칙조항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까지 집어넣고 예. 그 헌법 부칙조항에 입각해서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출범하고 친일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그거를 좌초시켰죠. 이승만은 반일 아니었습니까? 이승만은 겉으로는 반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친일파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승만 정권이 처음 출범할 때는 친일파도 중용을 하고요. 예. 동시에 독립운동가들도 끌어들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초기 내각을 보면은 친일파도 일부 있고 독립운동가도 일부 있고 혼재돼 있군요. 혼재돼 있었는데, 이게 한 5, 6년 지나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이 확실하게 독립운동 세력과 단절을 하고 친일파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그룹이 거의 다 친일파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친일파가 일본 제국에 바친 충성심을 본인에게도 똑같이 바칠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친일파를 활용하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들이 그때 당시에도 득세를 했던 것은 항상 시류에 영합하고 네. 돈이 생기면 그쪽을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해바라기 근성이 결국은 이승만 눈에 들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영달을 꾀한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세력들은 이승만 뭐 독재하는데 불편하고 눈에 가시 같았을 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자기 잘 모른다. 그러면서 진보적 우파 정도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저는 뭐 빈말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 관해서 질문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을 거니까 뭐라고 답변을 할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진보적 우파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적 우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도 그러면 말장난이군요. 말장난이죠. 막 굳이 그 진보적 우파라는 진보적 우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파 가운데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죠. 일제강점기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파인데도 좌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목표는 독립을 이루는 거거든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우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파의 주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좌파가 주장하는 것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서 합작이 이루어진 거죠. 뭐 그런 분들을 굳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붙인 대로 하자면 그런 분들이 뭐 진보적 우파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진보적 우파라는 거는 아주 낯선 용어고요. 김태호 차장이 바로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를 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태호 차장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마 조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뉴라이트가 뭔지는 몰라요 라고 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뉴라이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한 것의 10분의 1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모를 겁니다. 예.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1980년대 초에 읽은 책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거든요. 그 이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세상을 이해할 만한 독서를 그러니까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프리드만 책인가? 그 얘기한 뒤로 과연 검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마신 술과 비교해 볼 것도 없죠. 책을 도대체 몇 권이나 읽었는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이 여름에 휴가 가면은 반드시 내가 이번 휴가에서 이런 책을 읽을 겁니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번에 휴가 가면서 이런 책을 챙겨 가셨습니다라고 보도자료 돌립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이하게 단 한 번도 휴가 가면서 내가 이런 책을 읽을 겁니다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과 담을 쌓은
담을 쌓은 삶을 산 게 한 4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저서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전 대통령들은 다 저서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서가 없죠. 뭐 책을 안 보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사실은 신문도 보고 성찰을. 방송도 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뭐 국제 정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뉴라이트가 뭐예요? 라고 물을 정도면은 뉴라이트가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그야말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천박한 인식이죠. 그 뭐 하는 짓을 보거나 뭐 말하는 투를 봐도 우리가 얼마나 깊이가 얕고 인식이 천박하고 인격이 볼품없는지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적어도 뉴라이트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관장님을 불러서 제대로 공부는 안 하더라도 그쪽 사람이라도 불러서 야 뉴라이트가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 그러면 나는 뉴라이트네 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전 대통령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이렇게 뜨거운 한국 사회가 뜨겁게 됐으면 대통령실로 불러야죠. 김영석 관장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다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당신 뉴라이트 맞아? 확인을 해야죠. 그런 확인 절차도 안 하고 뭐 참분들한테 뉴라이트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난 뉴라이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 뉴라이트라고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참 희한한 대통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임명했다고 그럽니다. 모르고. 그 자기 책임 아닙니까? 임명장을 누가 줍니까? 법무부 장관이 줍니까? 그리고 그 김영석 관장 임명 철하라 그랬더니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니 그 자기가 인사를 했으면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인사권만 있습니까?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논란이 되니까 뭐 나는 잘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냐 거기에서 뭐 1등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뽑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정말 살다 저도 이런 대통령을 처음 보는데 네. 또 뭐 대통령은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은 이런 국민 처음 본다 그러겠죠. 지금 그러면 이런저런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쓰는 사람마다 다 그런 친일 행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생각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뉴라이트다 아니다를 떠나서 관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주의자라고 보십니까? 예.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성원들이 친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인적 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혹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드러난 거는 김태호 차장. 예. 예. 김태호 차장 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어쨌거나 김태호 차장이 워낙 많이 전면에 드러나 있으니까 뭐 김태호 차장이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가지고 가려고 하는 최종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김태호 차장의 김태호 차장에 예. 빗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호 차장의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안 된다. 흡수통일해야 된다. 흡수통일해서 자유주의를 북한 땅에 퍼뜨려야 된다. 어떻게 흡수통일하느냐? 필요하면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흡수통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얘기. 부정하는 거죠. 예. 근데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동시에 일본의 도움도 필요하다. 일본 자위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북한을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도움을 받으려면 결국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일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금 한 반쯤 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좋다.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무력으로라도 침범을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있을까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네.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 1%가 됐지 0.1%가 됐지 모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이 중요한 거지 국민의 이익,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없는 거죠. 뉴라이트로 불리는 친일주의자들이 왜 위험한지 이제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 뭐 날짜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만 9월 6일이나 7일쯤 될 것 같습니다. 기시다가 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곧 떠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새로 취임하지도 않고 내일 모레 떠날 사람이 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데 혹시 관장님께서 짚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뭐 제 짐작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짐작이기도 한데요. 아마 기시다가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 기시다는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사람들이 기시다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아베는 극우 정치인이라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기시다는 사실 그전에는 그런 색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에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 아니어서 기시다는 극우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시다도 극우 정치인입니다. 예. 아베 못지않은. 아베 못지않은 극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했고요. 강제동원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올해 일본 방위청 장관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도 굉장히 그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확실한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확실한 답이면 독도 주락과제는 못해도 분쟁 지역으로라도 가자 뭐 이렇게 할까요? 그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미일 공동관리. 네 땅도 내 땅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 미국도 끼어서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런 거 꺼내는 순간 끝이죠. 저는 바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럼요.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게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줄 것 안 줄 것 다 주지 않았습니까? 네. 강제징용 풀어줘, 뭐 후쿠시마 오염수 앞장서서 막아주고 홍보까지 해줘.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다 주기만 하고 오히려 이제 청구서를 들이밀어야 될 판인데 독도까지 또 우리한테 청구서를 갖고 들어온다라고 하니 도대체 뭐를 받아 처먹은 게 있길래 이런 거 하고 상식적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예. 우리가 일본한테 뭐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더 이상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청구서 보내지 않겠다. 아마 유일하게 보낼 청구서가 군사협력일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협력은 또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을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역대 한국 대통령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한일 군사동맹에 반대했거든요. 한일 군사동맹을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와가지고 야 독도 우리 같이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그래도 관장님 덕택에 뉴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아사무사했는데 오늘 많이 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친일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려면 뉴라이트 저런 짓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저는 뭐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역사 운동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민이 깨어 있으면은 국민을 이길 정권은 없다. 아무리 일부 뉴라이트가 발언을 해도 국민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뉴라이트가 하는 짓이 역겹더라도 끊임없이 뉴라이트가 벌이는 짓에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죠.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행동도 해야죠. 혹시 그런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추천할 만한 책이 있습니까? 최근에 뭐 많은 책이 나왔는데요. 역사 부정 세력에 대한 책들이 몇 권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연구자들은 조금 더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예. 고급 용어를 사용해서 이걸 이제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인정하고 있는 역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부정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배, 독재 이를 미화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을 비판하는 책들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요. 역사 부정 세력 또는 뭐 역사 수정주의 이런 제목으로 검색하면은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뉴라이트 제대로 알자 이런 책 하나 관장님이 좀 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 10년 전에는 책이 꽤 많이 나왔는데 또 10년 사이에 뉴라이트가 워낙 또 이게 변색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논의까지 살펴보려면은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라이트 하는데 듣기가 뉴라이트지만 사실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 저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모시고 뉴라이트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요. 이제 8월 다 갔습니다. 이제 9월에는 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잘 맞이하도록 하지요.